단방 리뷰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이동우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한 주일 동안? 예, 이제 쌀쌀해지고 예. 깊은 가을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스케줄이 엄청 바쁘셔서 예. 세금 엄청 내실 예정이라고. 세금 많이 내면 뭐 의무를 다한다. 예. 네. 헤비 텍서. 예. 예. 열심히 내겠습니다. 예. 아니, 좀 이렇게 대표님이 또 바쁘시니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 또 신경 써주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좀 이슈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예, 붕붕이. 문복이. 네. 그죠? 자동차 저 진짜 좋아하는데. 그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포드. 포드. 포드는 아니고 네. 그 벤츠잖아요, 벤츠.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카를 벤츠가 그 자동차 그 삼각별 벤츠. 맞아요. 그 벤츠요? 예, 파텐트 모터 바겐 1호라는 차를 만든 게 벌써 오. 130년 전이에요. 130년 예, 전이면은 130 한 2년 됐겠네요. 예. 1800년대 후반인가요? 그렇죠. 어. 그때 이제 처음 만들었고 어. 그때 이후로 모든 자동차들이 예. 향해 가는 방향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자동차가 향해 가는 방향? 예. 그러니까 북극성. 아니, 그거 아니죠. 이게 제가 너무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 직진 아니에요? 자동차는 강력하고 빠른 차를 만들어요. 아. 사실 그렇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누구나 다 음. 빠른 차, 그렇죠. 강력한 차 이런 거 찾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좋은 차, 큰 예. 차. 근데 사실 세고. 자동차 산업을 보면 어찌 보면 네. 좀 싸고 좀 단단하면서도 그런 저렴한 차를 많이 파는 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산업적인 입장에서 보면 양산. 많이 팔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도 네. 좀 강력하고 빠른 차를 만들기 위해서 N 붙였잖아요. N. 그죠? 예, 네. 뭐 계속 노력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럭셔리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음. 근데 럭셔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브랜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싸고 좋은 차를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버짓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버짓카. 예, 버짓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저가 자동차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버짓카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1,500만 대가 팔릴 거라고 해요. 2020년 내년까지 1,500만 몇개 안 대. 나왔는데.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버짓카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산업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루마니아에 보면 다치아 혁명이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있거든요. 네. 다치아 자동차가 있는데 다치아. 다치아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성공을 한 자동차예요. 싸고 좋게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동차는 강력하고 빨라야만 된다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신흥 국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니라 싸고 좀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거. 예. 대중적인. 예.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팔면 오히려 그 시장에서는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저는 이제 자동차의 어떤 패턴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리콜, 자동차 리콜에 대한 문제인데 아. 이 자동차 리콜이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그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네.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서의 그 조직 문화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위에서의 탑다운 방식 그리고 밑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위에다 올리지 못하는 그런 조직 문화들이 아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다 그래요. 폭스바겐 그룹도 그렇고. 자동차 업계들이.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네. 그 자동차 리콜이 52%예요. 판매 대수의 52%가 리콜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 독일인데. 네, 독일인데도 미국은 어떤 줄 아세요? 같은 기간에 292%였어요. 홀 판 것보다 더 많은. 판 것보다 거의 3배나다. 예전에 팔았던 것까지 다 리콜이. 예. 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업 문화에 문제가 있다. 맞아. 폐쇄적인 문화, 그리고 침묵의 문화, 그리고 무비판적인 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자동차 리콜 건수는 계속 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건데. 예. 게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 더 싸게 더 싸면서도 좋은 제품을 쓰면 되는데 그 원가 좋은 절감. 제품을 쓰지 않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네. 너무나 싼 것을 구매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계속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구나. 그럼요. 네. 세 번째는 네.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 네. 자동차 영업소 가본 적 있죠? 가봤죠? 예. 그 영업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손해를 봐요? 그럼요. 우리나라의 그 가장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가 사실은 그 H 브랜드라고 네, 있는데 네. 매출은 계속 상승하지만 지금 인건비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률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자, 근데 자동차 영업소를 사실 없애게 되면 그러면 자동차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률이 한 7에서 8%가 올라가요. 아 올라요. 올라가요. 훨씬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조업 기반에서 7 내지 8%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한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게 그럴까? 사실은 자동차 영업소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그 매장을 사거나 아니면 임대를 얻어야 되는 거고, 네. 임대를 나가죠. 그 다음에 인건비 나가죠. 그 다음에 광열비, 냉난방비 나가죠. 그리고 자동차를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파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전시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시승차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전시를 함으로써 인해서 감가상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중고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매출이 또 감소하게 되겠고, 부품은 역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 영업소를 없애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전 세계에서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00년 동안 이미 해왔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영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영업소를 없앤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데 근데 중국에서는 이미 그 샹하이 자동차 그룹이죠. 네. 샹하이 자동차 그룹이 알리바바하고 같이 그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거를 이미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시장은 있지만 대부분의 주문은 다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테슬라 자동차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동차 회사들도 그게 정답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업소가 없어지면 왠지 그 회사 망했을 것 같고 좀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어찌됐건 그게 출혈을 감수하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군요. 아, 어쩔 수 없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자동차 영업소에 가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물론 여기 와서 자동차를 많이 구매를 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자동차 회사에는 굉장히 마이너스를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네 번째로 이제 디젤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요즘에 그 디젤 엔진으로 승용차에 탑재된 디젤 엔진 타시는 분들 아마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몇 년 전부터 예. 연비도 좋고 뭐 발달했다 해가지고 많이 타죠. 일단은 뭐 디젤 엔진이라 그러면 강력한 토크, 맞습니다. 그리고 높은 연비, 순간 힘. 예, 뭐 이런 네네네. 거 생각하잖아요. 네. 저는 원래 그걸 산업용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원래 산업용이었었어요. 사실은 그 상용 자동차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승용차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었나 봐요. 상상도 못했는데 그거를 하게 만든 나라가 사실은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에서부터 그걸 시작을 했는데, 자, 근데 이게 그 독일에서도 자동차 전문가들은 아니 왜 디젤이라고 하는 거를 왜 이렇게 독일 정부가 미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 가보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세요. 이게 환경이 안 좋구나 확실히. 예, 환경이 확실히 안 좋다라는 게 지금 밝혀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그 메이드 인 저머니 얘기하면서 독일이 제조업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가져가겠다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네, 있잖아요. 네. 같은 맥락이에요. 독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디젤이라는 헤르게모니를 쥐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건들이 터진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인도에서는 각각 차별을 지금 엄청나게 받아요. 프랑스에서는 2020년까지 일단 디젤 자동차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 몰랐죠. 아예 금지예요. 그다음에 인도는 뉴델리에서는 아예 신규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디젤 엔진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전 세계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디젤 자동차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2015년 기준인데 중국에서는 0.3%밖에 되지 않고 전체 판매 대수 중에요? 일본은 우리랑 다르네. 일본은 2.4%, 어. 그 다음에 미국은 3%였어요. 물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올랐겠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 한때 그 520D인가요? 맞습니다. BMW. 그게- 네, 맞아요. B사의 네, 520D 이게 막 불나고 막 그랬었던 저는 적이 있었잖아요. 그 차가 하도 잘 나가서 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네. 디젤은 팔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정부에다 로비를 해서 디젤을 이렇게 규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제가 우리나라의 그 H 브랜드의 네. 홍보 이사님의 그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면 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나라에 판매된 그 자동차의 대수가 유럽 전체에 판매된 대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520D가요? 네. 유럽 전체에 판매된 거하고. 그거 엄청난 양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이 판매가 많이 된 거예요. 520D, 320D 뭐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 디젤 차가 그러면 뭐 판매 대수나 이런 게 문제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2022년서부터 유럽에서는 신차의 CO2 배출량을 일단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디젤은 또 가솔린은 연비가 엄청나게 올라야 돼요. 예를 네. 들면 디젤은 27.8km. 연비가 그만큼 나와야 돼요. 이거 거의 오토바이인데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준인데 맞아요. 가솔린은 25km가 나와야 돼요. 연비 규제까지 연비 하는 규제, 거예요. 연비 규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하.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승용차 자동차 시장에 디젤 판매가 10%가 안 돼요. 그죠? 근데 10%가 안 되는데 각 회사들이 27.8km까지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금액은 수백억 달러라는 말이에요. 그걸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은데?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아. 전 세계에서의 디젤 승용차 시장은 굉장히 작단 버리는구나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아. 작은 시장에 누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거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디젤 자동차를 과연 어떻게 둘 것이냐. 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자동차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뭐 블라블라 이런 차 만들죠. 요즘에 네. 뭐 엔진도 두 개. 네, 네, 네.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있고 그다음에 가솔린, 뭐 엔진. 엔진 네. 기존의 모터가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있고 또 연료통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료통도 두 개, 음. 엔진도 두 개잖아요. 네. 무게가 더 나가겠죠. 그렇죠. 차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독일 같은 데서는 얼마나 신차 등록이 많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각 모델별로 제가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면 네. 450대 정도밖에 등록이 안 돼요. 신차가. 왜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그만큼 잘 안 팔려요.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엔진도 두 개, 연료통도 두 개이기 때문에 이 효율이 떨어진다 훨씬 더 이거구나. 무겁고 불편하고 그렇다고 연비가 뭐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 차 요즘에 또 많이 타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뒤처져 있는 건가요? 이렇게 다? 그죠.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흐름과 판매하는 반대로 어떤 가네.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 꼼수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 자동차의 비중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전기 자동차냐 또는 수소 자동차냐 수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갈등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 두덴회퍼 페르난디트 두덴회퍼라고 하는 그 독일의 자동차 전문가에 의하면 네. 수소 자동차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진짜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현대에서 광고 맞아요. 엄청 하던데. 예, 광고를 엄청 하고 있기는 네. 한데 사실은 그 자동차 전문가의 얘기니까 한 번은 귀 기울여 볼 만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근거와 논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왜 안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이제 그 촉매제로 백금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백금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유한한 자원이에요. 아, 결정적이네. 예, 이게 뭐 바닷물처럼 계속 퍼올 수 네, 있는 게 네.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일종의 이제 네트워크 효과거든요. 양면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건데 자동차 충전소가 없는데 누가 수소차를 살 거며
또 반대로 수소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데 누가 충전소를 만들 거냐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거는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거를 한쪽에서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끌어올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일단은 정부의 어떤 투자금이나 기존 기업들의 투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차 위원회는 전 세계에 지금 토요타 자동차가 맡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엔진 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엔진을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독점이네요. 예, 게다가 토요타는 지금 네. 1000만 대 양산 시대가 아니라 1000만 대를 판매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이 토요타는 이미 그 부활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차로요? 아니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와 기존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를 거의 블럭 형태로 만들어서 모듈화 시켜놨어요. 모듈화 시켜놔서 아주 쉽게 조립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토요타는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전기자동차를 보면 전기차에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테슬라인 것 같고 테슬라. 예. 테슬라 모델이 정답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도 네. 독일에서조차 그 테슬라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 라인들을 거의 다 뜯어서 없애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많은 인력들을 그렇죠. 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을 많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쪽은 가격도 높고 사람들이 많이 사지도 않고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과연 자동차의 미래는 이쪽 분야에서는 어떻게 될까라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전기 자동차요. 예. 이게 그냥 궁금한 걸 찾아보자 해서 이제 그냥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전기도 결국에는 돈 내고 충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기도 돈이에요, 예.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전기차가 뭐 기름을 안 먹는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 같지도 않고 예. 이것도 그냥 공짜로 타는 차는 아니고 이러다가 갑자기 자동차용 전기세를 갑자기 올려버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게다가 아직까지는 좀 충전소가 많이 없어서 맞아요. 좀 불편한 이게 측면이 저도 있어요. 알아봤는데 단독주택을 살 때 전기차 충전소를 돈을 내고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한 가구당 뭐 지원 다 해도 그래도 돈 1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1년에 탄다고 해볼 때 네. 1년에 보통 사람들이 한 10,000km에서 15,000km 정도 타거든요. 그쵸? 그죠? 네. 그럼 자동차를 한 대 탄다고 하면 보통 한 3년 정도? 보통 한 5만 킬로 되기 전에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루해져서. 근데 5만 킬로를 만약에 10리터로 따졌을 때 연비가 10리터다. 10리터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한 500번 주유하는 건가요? 5,000번입니다. 5,000번. 5,000번인가요? 네네네. 예. 5,000번 곱하기 그러면 지금 요즘에 한 1,500원, 1,600원 정도 하니까 네. 1,500원 정도를 하게 되면 사실 기름값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네. 하이브리드를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연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 주장은.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를 엑셀로 한번 그려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연비 차이로 인해서 그것을 득을 보려면 뭐 자동차를 10년 이상 탄다던가 그런 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전기 자동차가 정말 정답이고 하이브리드가 정답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아파트에서는 그 충전소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다툼도 좀 많이 일어난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자기 생활 패턴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좀 대중화는 안 된 거죠. 그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5개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뭐가 있냐면 공유 경제하고 자율주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지만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사실 자동차 산업에서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모든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동차 산업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으로 가장 앞서 있는 브랜드라고 인정되고 있는 데가 사실은 구글인데 구글. 구글보다 한 단계 더 앞서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아니죠? 아니죠.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에요. 바이두예요. 바이두. 바이두가 사실은 이 텐센트, 알리바바, 화웨이, 바이두 뭐 중국에만 4개 대표 기업을 꼽는다면 네네. 이 정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도 낮고 그 다음에 매출도 가장 적어요. 근데 바이두는 일단 중국 정부에서 자율주행차 선정 시범 사업인가 뭐 이런 걸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미 바이두 같은 경우는 버스를 시내 버스를 이미 자율주행으로 하는 걸 테스트 성공을 다 했고 지금 현재 이미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국이라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구글보다는 한두 걸음도 앞서 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핸들이 때문에 없어요? 핸들이 없어요 거기. 와. 자율주행으로 그냥 돌아가요. 자율주행으로 움직여요. 근데 구글도 사실은 지금 보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금 만들어서 아직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네, 네. 구글 같은 경우도.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입장 차이가 좀 커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율주행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 모델을 아직 그려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나온 책들을 보면 구글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을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차 안에서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나 여러 가지 광고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사실 구글의 욕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책들이 많아요. 진짜 영화다 영화. 네, 그죠? 얼마 전에 무슨 화제되지 않았습니까? 뭐 자율주행차 광고를 하는데 미국에서 네네. 뒷좌석에서 남녀가 뭐 애정 행각을 펼치는 그런 광고를 해서 가지고 좀 이게 선전성 논란까지 있었던데. 그런가요? 네, 네. 못 봤어요 저는. 그게 아무튼 그 정도로까지 이제 자율주행이 왔다. 네. 이런 걸 알리는 광고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제는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율주행차가 조금 더 보급되고 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죽기 전에 자율주행차 타고 이동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셋 중에 그러면 가장 자율주행차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상원이네. 사무실이겠죠. 예, 아무래도. 나는 뭐 몇 년 못 누리지만 재밌게 즐겨 자율주행하고 나 뒤에서 차에서 영화도 보고 한 뒤에서 그래 뒤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네. 예쁘게 눈 감아. 자,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그 자동차 산업과 관련 있는 걸 이야기를 하면 사실 공유경제예요. 공유경제. 예, 근데 공유경제는 사실 이게 말이 표현이 좋아서 공유경제지 냉정하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한 렌트거든요. 네. 그잖아요. 시간제 렌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렌트를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인데 이 뭐 쉐어드 이코노믹이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앞서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기업들이 투자를 받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 됐는데 근데 공유경제가 등장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들이 많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예측 때문에 대규모 그러니까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공유경제 회사를 인수하거나 뭐 자기네 브랜드로 공유경제를 뭐 만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최근에 그 디커플링이라는 책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디커플링에서도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공유경제를 이게 인수하는 그런 행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공유경제를 둘러싼 이 자동차의 어떤 환경, 이 생태계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온 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그림이 명확하게 좀 나오려면 예컨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인과관계가 뭔가 분명하게 보이려면 아마도 한 2, 3년 정도는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도 시장에서 어느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나가는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자,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 이 자동차 산업 쪽을 우리가 볼 때는 그동안은 이제 자율주행만 생각을 했던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기술 혁신으로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바뀔 것이다. 근데 자동차 산업의 내부를 보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많은 문제들 속에 작은 문제가 사실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자율주행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저만 해도 집이 아닌 곳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이 자동차인데 예. 일상과 굉장히 가까운 자동차인데 차는 막상 타고 다니면서 이 자동차 업계의 변화의 흐름은 좀 둔감했던 것 같아요. 네. 뉴스로만 접하고 신기했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조금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네요. 또 네. 하나가 이제 아까 공유경제 말씀드렸는데 공유경제가 사실은 일반화되고 상용화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또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자동차 안에 그 공간이 있죠. 네. 네. 그 공간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가장 사치스러운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딱 타고 있으면 내 공간이 이렇게 딱 뭔가가 프로텍트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 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 공간. 네. 그러니까 집 이외에 또 다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네. 편하게 뭔가 음료를 갖고 타면 그 음료도 마실 수 있고 내가 잠깐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 그게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의 이 공간은 계속 사치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경제가 되게 되면 그걸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고 하게 되면 내 공간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재밌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이게 사실은 이게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공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사실 저의 관측이기는 해요. 공유경제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내 공간, 내 공간에 대한 욕심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꺼져 내 거야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 내 공간에 대해서 침해받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집단도 있겠네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로드 레이지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앞차 이렇게 끼어드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끼어드는 거 사람들이 못 참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영상들을 보면 앞차가 끼어든다고 해서 총을 꺼내 갖고 뭐 쏘기도 하고 뭐 야구방망이로 뭐 내리치기도 맞아, 하고 맞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내 공간에 끼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공간에 대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공유경제가 일반화되더라도 돈이 있고 좀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공간을 포기하면서까지 편리성을 추구할 거냐. 근데 저는 편리성보다는 자기 공간을 더 탐하는 역할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유명한 예술가 서른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차차차. 차에 대해서 예. 항상 연구하는 것도 우리 인류의 어떤 하나의 작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동차 산업이 바뀌면 사회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또 오늘 상훈 씨는 어떤 걸 느꼈나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내 공간에 대한 욕심이 약간 상충될 거다 공유 경제에서. 근데 이제 흐름이 그러니까 옛날에도 땅이 내 땅이어야만 내 땅인데 이제는 그런 관념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차도 그렇게 변해가는 방향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 공간에 대한 욕심은 점점 더 도시화가 가속화될수록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네. 예. 우리 꼬리곰탕이 올해 롱런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이 2, 3년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맞습니다. 한번 긴급 진단해보는 시간도 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우 대표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면서 다음 스케줄 이동하시길 바랄게요. 네, 차차차. 차차차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